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누리의 구현주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오늘 개정상법에 따른 2026년 정기주주총회 대응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발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제가 소속한 법무법인의 의견과는 무관합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먼저 2026년 정기주주총회의 의미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개정상법의 핵심 변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심혜섭 변호사님께서 좀 더 자세히 말씀 주실 내용이라 이 부분은 좀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사의 보수 한도의 건과 관련한 특별관계인, 이해관계인 이슈가 문제될 수 있어서 이 부분 간단히 짚고 이 부분부터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제 기업에 예상되는 대응 시나리오가 어떤 건지를 좀 살펴보고 또 일반 주주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검토하시고 체크해 보셔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 좀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만들어서 좀 주주총회 전후로 한번 살펴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먼저 2026년 정기주주총회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 감사위원 선임과 관련한 개정상법들이 중요한 변화가 많이 있었는데요. 개정상법 조항의 시행 전에 정기주주총회로는 마지막 정기주주총회입니다. 그래서 집중투표제가 2026년 9월 10일 시행되고 의무화되고 그리고 감사위원 선임 시 분리선출 확대가 시행은 9월 10일인데 법무부 유권 해석에 의하면 시행일인 2026년 9월 10일부터 분리선출된 감사위원 2인이 선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올해 정기주주총회가 아니라면 9월 10일 전에 임시주주총회에서 2인 선임이 이루어지도록 이제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 합산 3%룰이 확대되고요. 독립이사 제도도 도입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사와 감사위원 선임 관련 개정 상법 규정이 적용되기 전에 이제 마지막 정기주주총회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향후 거버넌스 재편의 분기점이 될 거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업은 이제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그 이사 감사위원 선임 관련 개정 상법 적용과 관련한 좀 다양한 선제 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를 요하는 정관 개정의 경우에는 일단 이루어지면 향후 거버넌스 개편에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일례로 이제 1998년에 상법 개정으로 집중투표제가 들어왔는데요.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결과 불과 몇 년 사이에 대부분의 회사들이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대부분의 회사의 집중투표제는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지난 10년간 주주가 청구를 해서 집중투표가 이루어진 사례는 단 4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사전적인 정관 개정들이 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2026년 정기주주총회 결과가 회사별로 향후 일반 주주가 추천한 이사나 감사위원들의 진입 가능성을 가늠케 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정관 변경, 이사, 특히 2인이 선임되어야 되는 분리선출 감사위원 선임 그리고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이 문제되는 이사 보수한도의 건을 둘러싼 주주 제한과 표 대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개정산법의 핵심 변화에 대해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려면 사실 1시간 이상도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인데 오늘 주제와 관련된 그 감사위원 선임 해임 시 3%를 확대와 그다음에 집중투표제 그다음에 합산 3%를 그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산 3%룰은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의결권을 행사할 때 의결권이 합산해서 3%로 제한되는 규정입니다. 상법 시행 전에는 사회이사인 감사위원회 경우에는 최대 주주가 합산 3%룰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이 각 3%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2026년 7월 23일부터는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의 그 감사위원회를 도입한 회사의 경우에는 최대 주주의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합산 3%룰이 일반 주주의 경우에는 이제 개별 3%룰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예상 효과로는 일반 주주의 감사위원 선임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최대 주주 측은 합산 3%룰이 이사의 종류와 상관없이 적용되게 됨에 따라서 감사위원을 최대 주주 측 인사로 선임하기는 예전보다는 어려워질 걸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2차 상법 개정 중에서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 의무화와 또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2026년 9월 10일에 이제 시행이 돼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뭐 내용들은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집중투표 의무화의 경우에는 소수주주의 이사 선임 영향력이 확대되고 이사의 구성이 다양해질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에 따라서 지금 대부분의 상장회사들이 감사위원회를 3인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위원회 위원 중에 3명 중에 최소 2명이 분리선출이 되면 독립적인 감사위원이 감사위원회의 과반을 차지하게 되는 경우들도 이제 이론상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직 개정은 되지 않은 3차 상법 개정안인데요. 지금 자기주식 소각에 관한 3차 개정안이 이제 개정을 앞둔 것으로 계속 보도되고 있고,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 의안 번호에 이정문 의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오기영 의원 아니고요. 11월에 오기영 의원 안에 이제 최근에 이정문 의원 안에서 이제 일부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그 자사주 소각에 관한 개정안에 조금 체크해볼 부분은 자기주식 소각 의무 관련된 부분인데,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유 중인 주식의 경우에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이 있어서 이제 1년 6개월 안에 원칙적으로 소각을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제 임직원 보상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해서 회사가 자기 주식 보유 처분 계획을 작성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된 계획에 따라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외 사유로 지금 규제된 것들이 회사가 주주에게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게 해서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또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그리고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일부.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회사가 신기술의 도입, 재무 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주주총회 434조에 따른 특별 결의로 정관의 그 사유를 규정한 경우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주식을 활용한 지배권 강화 수단은 제약되고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취득한 자사주는 소득 균등 처분 중심으로 운용되면서 기업 가치 개선 등 주주환원 기능이 부각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자기 주식을 부유 처분하기를 희망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번 주주총회에서 자기 주식을 부유 처분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정관에 규정하려는 시도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 부분은 좀 뒤에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실 것 같아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로 이사 보수 한도를 정하는 안건에 대해서 기존에는 주주가 특별 이해관계가 없어 의결권을 인정을 주주총회에서 실무상은 해왔는데요.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이사 보수 한도 안건의 경우 주주인 이사는 특별 이해관계인에 해당해서 의결권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의 경우에도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개정됨으로써 지급받게 될 퇴직금 액수가 달라지는 임원이 있다면 그 임원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지위의 변동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특별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임원 보수 전반에 있어서 주주인 임원의 특별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의결권 제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본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이런 개정상법의 적용을 앞두고 기업은 다양한 선제 전략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략들은 뭐 법령과 정관 내의 내이기는 한데요. 다만 구체적인 설계에 따라서는 주주권 행사 거버넌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각 예상 시나리오의 유형과 함의를 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먼저 예상되는 거는 감사위원회 위원회수의 확대입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 정원을 3인 초과로 확대해서 2인의 분리선출 감사위원이 선임되더라도 감사위원회 과반에 이루지는 못하게 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예컨대 이제 5인으로 이제 증언을 한다면 그러면 2명이 선임되더라도 과반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다음 분리선출 감사위원회의 시차야 임기제입니다. 이제 분리선출 감사위원끼리의 집중 투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법무부에 확립된 유권 해석은 없는 상태인데요. 다만 이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제 이게 가능하다는 취지의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분리선출 감사위원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기 때문에 그런 분리선출끼리도 집중 투표를 할 수 있는지 이슈가 있는데 뭐 이게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 분리선출 감사위원들도 한 해에 한 명씩만 선임되도록 아니면 뭐 정기주총회, 임시주주총회 선임되도록 이렇게 한 번에 선임되는 분리선출 감사위원회 수를 이제 조정할 수 있고요. 또 기존 일괄선출 감사위원이 사임을 하고 그 자리에 다시 분리선출로 이렇게 선임되는 사례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임시주주총회를 통해서 또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과는 임기를 달리해서 분리선출 감사위원들을 선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례는 아닐 것 같기는 한데요. 근데 좀 뭐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을 분리선출하려는 경우에 분리선출 감사위원회 수를 정하는 안건을 선결안건으로 상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제한 분리선출 감사위원이 그 2명 선임이 될 것으로, 그러니까 2명의 자리가 있을 걸로 예상하고 주주제안을 하더라도 이제 그 주주총회에서는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1명만 선임한다는 선결안건을 상정해서 그걸 보통 결의로 표결을 붙여서 이제 가결이 되면 그 주주총회는 1명만 선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분리선출감사위원회 이제 합산 3%룰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걸 좀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의결권 분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주주명부를 보면 다 알 수는 없지만 PRS나 TRS를 활용하거나 펀드를 활용하거나 우리사주주와 복지재단, 장학재단, 근로복지기금 등의 자기 주식을 출연하거나 또 지분을 양도하거나 수합하거나 대체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3% 미만으로 지분을 이렇게 분리해 놓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집중투표제에 대해서는 여러 방식들이 이미 언론 등을 통해서도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가장 강력한 건 선임할 이사의 수의 선결 안건이 상정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정관상 이사 정원을 고려할 때 이제 주주 제안을 할 때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숫자가 5자리가 있어서 그 5인을 기준으로 집중 투표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주주 제안을 했는데 이제 선결한 건으로 이번에 정기주주총회 집중 투표 대상이 되는 이사는 2명만 선임한다. 이런 선임할 이사의 수에 대한 선결한 건이 상정되는 경우입니다. 또 이거를 선임할 분리선출 감사위원회 수를 증원해서 집중 투표 대상을 줄이는 방식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2024년 제2비 금융지주 정기주주총회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사의 수 상한을 정관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 시도 사례들이 있었고요. 정관상 이사 정원을 하향 조정해서 집중 투표로 선임할 수 있는 이사의 수를 축소하는 방식입니다. 예컨대 정관상 이사회의 정원을 5인 5명으로 정하고 감사위원회를 두고 임기를 3년으로 정한 경우에 분리선출이 지금 2인 이상이 돼야 되니까 2명은 분리선출을 뽑고 분리선출이 아닌 나머지 3명을 3년의 임기를 다 쪼개서 1년, 1년, 1년 이렇게 매해마다 선임을 하면 사실상 집중투표제가 이제 시행되지 않는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조금 더 기술적인 방법인데요. 이제 이사의 종류별로 정원을 규정해서 건너뛰기 방식으로 표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위에 그 5명 모델에서 사회이사 정원은 3명이다라는 정관상 규정을 두고 만약에 5인 중에 감사위원으로 이미 2명의 사회이사 독립이사를 선임을 했다면 그러면 자리는 지금 사회이사는 1명만 더 선임할 수 있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3명에 대해서 집중투표 결과 우리 그 사회이사 후보자가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사회이사 후보자들이 1, 2, 3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회이사는 그중에 1명만 선임할 수 있으니까 첫 번째 순위인 사회이사를 선임하고 4순위인 다른 종류의 이사를 선임하는 방식 이런 식으로 건너뛰기 방식으로도 표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시차 임기제입니다. 시차 임기제는 정관에 명시하는 방식이 있고 정관에 명시하지 않고 사실상 운영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옆에 보이시는 현대자동차 정관 부치 5조가 그 시차 임기제를 정관으로 규정한 사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사실상 운영하는 거는 이제 보통은 이제 정기주주총회에 선임된 이사들이 뭐 2년 후, 3년 후, 1년 후, 2년 후, 3년 후 정기주주총회에 이제 임기가 만료되게 되는데 그 임기를 달리하기 위해서 이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서 뭐 특정 이사들은 뭐 6월이나 9월이나 이런 식으로 선임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번에 여러 명의 이사 임기가 만료될 걸로 예상되는 경우에 뭐 이사의 임기가 1년이 아니라 2년이나 3년이라면 중간에 임기가 남아 있음에도 정기주총회에서 사임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재선임을 해서 그러니까 임기가 동일한 시기에 도래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음이 이사의 종류별 집중투표인데요. 법무부 유권 해석은 집중투표를 이사 종류별로 구분해서 적용할 수는 없다고 일단 해석이 나왔습니다. 다만 정관 변경을 통해서 집중투표 시에 선임할 이사의 종류를 구분하려고 시도했던 사례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KTNG에서는 통과가 됐고 또 2025년 코웨이에서도 이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에 대해서는 일단은 법 개정정 처분이 이제 많이 적고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통한 정관 규정 변경, 특히 이제 5호의 그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 이걸 좀 넓게 규정하는 형식의 정관 변경안들이 올라올 수 있고요. 또 임직원 보상과 연계하는 방안도 많이 활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일반 주주들이 검토하셔야 될 포인트들을 좀 정리해봤는데요. 일반 주주들은 개정상법의 도입 취지와 실제 주주총회 안건 간에 이제 정합한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그런 안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의결권을 행사하실 건지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동료 주주의 설득을 위한 그 절차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안건의 주주 가치나 거버넌스를 저해할 리스크를 좀 미리 분석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차 임기제에 대해서는 이사 임기 분산을 통해 주주총회별 선임 인원이 제한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이사회 구성 다양화라는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할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또 감사위원회 위원회 수 확대 같은 경우도 뭐 구체적인 상황은 봐야겠지만 만약 이게 감사위원회 내 분리선출 감사위원회의 영향력을 축소시켜서 상법 개정에 지향하는 감사위원회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과는 부합하지 않는 사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 미만 의결권 분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지배력의 변화 없이 의결권 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이른바 지분 쪼개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가 이것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공시되지 않은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이 있다면 그 자본시장법상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 규정 의무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선임할 이사나 분리선출 감사위원회 수 선결안건 상정의 경우에는 주주 제한 후보의 그 진입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안건으로 이게 주주 제한권이나 집중투표제 실질적 작동을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사에 수상한 정관 변경은 외부 이사 후보의 진입 여지를 줄여서 이사의 구성과 다양성과 독립성 제고라는 개정상법의 개정 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이사 종류별 집중투표 정관 변경은 법무부 유권 해석으로 어느 정도 그 정리된 것 같긴 하지만 기존 개정상법의 개정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주식 보유 처분 관련 정관 변경도 만약 그 정관 변경이 그 개별 회사의 지분 구조나 상황에 따라서 볼 때 특정 주주에게 유리한 방식의 자기주식 처분을 가능하게 해서 자기주식을 활용한 경영권 방어나 우호 지분 형성을 통해 인트렌치먼트에 활용되고 전체 주주의 이익과 배치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자기주식 출연 같은 경우도 이게 기부나 공익이나 임직원 보상 등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도 경영진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 이것도 한번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주들은 시나리오별로 주주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전략을 좀 되게 정교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법상 주주 제한은 직전 연도 주주총회일 6주간 전에 이루어지고요. 주주총회 소집 공고는 주주총회일로부터 2주간 전에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주 제한 안건을 보고 나서 이사회에서 그 안건에 대한 그 검토 내용을 포함한 전체 안건을 상정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회 안건을 모르는 상태에서 주주 제한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 대응하는 건 사실상 좀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 제한은 회사의 안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적극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주주총회에 어떤 의안이 올라올 것 같은지를 한번 예상해보고 그거에 따라서 좀 정교한 주주 제한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사 보수 관련해서 회사 보수 체계 왜곡이 심한 경우에는 지금 특별관계인 그 의결권 제한 법리를 활용해서 좀 다양한 주주 제한 전략과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는 반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을 고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주 제한으로는 전체 이사 보수 한도의 건을 주주 제한하는 방안, 또 개별 이사 보수 한도의 건을 주주 제한하는 방안, 또 임원 보수 규정을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는 경우에 임원 보수 규정 개정을 제한하는 방안, 그리고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을 주주 제한하는 방안. 이 경우는 경영진의 퇴직금 지급 배수율이 과도한 경우, 회장님의 경우에 6배, 7배 이렇게 받으시는 경우, 이런 경우들을 좀 고려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이사 보수 심의제 관련 정관 개정안, 또 이제 세이온페이 관련해서 고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네, 2026년 정기주주총회는 개정 상법이 시장에 안착하는지를 결정짓는 시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각 이해관계자분들께서는 좀 이런 기준을 고려 한번 해보셔서 주주총회 안건을 살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기업은 그러니까 법령과 정관 범위 안에서 개정 상법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존재합니다. 다만 이런 안건들이 있다면 그게 기업 가치 제고나 전체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이행이나 기업 거버넌스 평판이나 자본시장 신뢰도 측면에서도 이게 필요한 것인지 한번 이사회 차원의 진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반 주주들은 대상 회사에서 상법의 개정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좀 미리 점검 분석하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할지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필요시에는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나 또 사전적 주주 제한 같은 적극적 조치도 고려하실 수 있어 보입니다. 이제 의결권 자문사에서는 주주총회 직전에 이런 상법 개정안과 관련한 다양한 안건들이 단기간에 엄청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관 변경한 경우에는 개정하면 특별결의라서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집중투표제 배제 정관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장기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과거 기업의 경영 방식이나 또 개정상법과 관련된 주주총회 안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정상법의 환경에 부합하는 의결권 행사 기준을 마련해서 좀 기관 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을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발표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이번 정기주주총회 안건을 보시고 그다음에 그 전후로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한번 살펴보시고 회사에 대해서 정관 변경안에 이사의 정원 축소 같은 안건이 포함되어 있는지 또 선임할 이사의 수를 축소하는 성결 안건이나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사임한 이사나 감사위원회 재선임 안건이 있는지 그다음에 최근에 자기 주식의 제3자 처분 있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과 함의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것을 이제 각자 기준에 맞춰서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구현주 변호사님의 발표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사실 그게 수많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꼼수가 있어요. 그 꼼수가 있으면 그걸 또 다 실제로 있었던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꼼수가 있으면 또 대응을 해야 되고 대응을 하면 또 다시 다른 게 또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자본시장이 계속 무슨 에코시스템처럼 발전하는 그런 재밌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단 2026년 주주총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우리 기업이 성장하면 성장이 이익으로 바뀌고 이익이 자산으로 바뀌고 결과적으로 그 자산이 주주 환원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자본의 순환 논리고요.
현재 이 시장은 그런 흔히 얘기하는 저평가 가치주, 뭐 PBR 낮고 이런 자산주들에 대해서 여전히 외면을 하고 있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많이 해소됐다고 하는데, 상법이 1차, 2차 개정됐다고 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아직도 시장은 자산이 주주 환원으로 이어지는 그 연결고리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 신뢰를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더 심각하면은, 사실 성장 앞에 뭐가 있냐 하면은 스토리라는 게 있습니다. 스토리야말로 그냥 가장 투기적인 어떤 투자 근거가 되는 거죠. 투자라는 게 사실 스토리에서부터 쭉 성장, 이익, 자산 이렇게 주주 환원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가장 밑단으로 가면 갈수록 뭐랄까 가치 투자 성향이 강하고 사실 건전한 투자의 성향이 강합니다. 그게 굉장한 펀더멘탈을 갖춰줘야지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바로 서고 우리 주가가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1월 2일에서 올해 2026년 주총에는 그 자산에서 우리 주주 환원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확실하게 서 있다, 이제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필요가 있는 주총회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남양역 감사였고요. 감사는 그 감사위원회와 다르게 사실 독립적인 단독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이게 감사위원회는 여러 명이 있으니까 좀 덜 외롭고 한꺼번에 이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게 좋지만, 감사는 근데 지금까지는 한 명이었잖아요. 3명 중에서 1명. 그래서 사실 묵살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감사는 다만 이제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이것저것 했고, 저도 그 중에서 이것을 좀 중점적으로 본 측면이 있습니다. 왜 이사 보수 한도가 사실 생각보다는 중요한 이슈예요. 왜 중요하냐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 다양한 우리 사익 추구 수단, 수많은 사익 추구, 뭐 흔히 어떨 때는 이제 터널링이라고 얘기하는 뭐 사익 추구 수단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건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이게 누가 보더라도 여러 가지 뭐 거래 관계를 이용한다든지, 뭐 통행세를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뗐다 붙였다거나 뭐 불공정 합병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리스크가 다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뭐 이제 세무적인 리스크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이제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사실 뭐 세금을 많이 내는 뭐 단점은 있지만 굉장히 낮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사실 우리 보수 한도가 최근 들어서 계속 늘어왔어요. 게다가 이제 세무적으로 보면 되게 특이한 게 이중적인 이익을 가진 이런 이상한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어놨습니다. 보수가 낮고 보수가 높고 주주 환원을 낮게 하면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겠죠. 오히려 이런 기업은 진짜 투자하면 안 되겠다. 주가 누르기 효과가 실제로 발생을 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오히려 대주주는 상속증여세 평가 시 자산가액을 낮추는 이중의 이익을 얻는 그런 희한한 시스템을 만들어놨는데, 그런 것들이 좀 측면에서 어쨌건 간에 지금까지는 보수 한도 결의가 상당히 중요했다라는 거고요. 그 의결권 제한 조항이 이렇게 있습니다. 명확하게 이제 해석은 딱 봐서는 들어오진 않죠.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게 유래가 되게 깊은데, 사실 뭐 독일법에 있었다, 뭐 일본법에 있었다, 우리나라 법에 들어왔다. 사실 그리고 원래 나라인 독일이나 일본에서는 뭐 없어졌다, 뭐 여러 가지. 그리고 학설은 이거를 뭐 협의설, 최협의설, 뭐 광의설, 뭐 여기까지 엄청 다양하게 다투는데, 여러 가지 학설이 인정하는 것 중에 딱 2개가 뭐냐 하면은 보수와 이사의 면책. 이사를 가끔 뭐 회사 주총에서 면책하는 결의를 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진짜로 아무리 특별한 이해관계 있는 자를 좁혀 해석을 해도 이건 안 된다. 보수는 누가 보더라도 이해관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사실 대부분의 학설이 동의하던 대목이었고, 일부 하급심 판례들, 비상장 기업들입니다. 비상장 기업의 하급심 판결들은 이게 솔직히 좀 있었습니다. 실제로 시장은 아니고 하여튼 이게 하급심 판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무는 어떻게 작동을 해왔냐? 주총에서 한도를 승인을 해요. 한도를 승인하는데, 예를 들어서 막 10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막 100억 막 이렇게 승인을 합니다. 그냥 거의 이거 가지고 뭐 통제하고 논의하고 뭐 하는 것 정도가 무의미한 정도로 많은 보수를 승인을 하고, 구체적인 뭐 배분은 이사회에서 논의하는 식으로 그렇게 작동이 되어 왔습니다. 또 넘겨서 이제 제가 수행했던 남양역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제가 원고 당사자가 된 셈이고요. 이거를 2023년도에 제기를 해서 작년 1월 달에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 자체가 사실 이 안에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고요. 이 한도가 정해지면 이게 한도 결의니까 괜찮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사실 남양역 사건에서도. 참가인 등은 보수 한도 내에서, 그 한도 내에서만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보수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지위에 있으므로
특별한 이해관계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나왔고 그게 이제 상고를 했는데 상고심에서 금방 기각이 됐습니다. 어쨌건 간에 금방 판결이 나왔고 이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은 이 법리가 이제 확정된 겁니다. 대법원도 보고 고등법원 판결이 이상하지 않다,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각한 거기 때문에 확정된 겁니다만은 이게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죠. 이게 법원이 그리고 이게 실제로 그래도 이게 나름 이 사건이 이 판결이 확정되면서 실제적으로 실무상으로는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이제 많이 막 리서치 사실 당시에 비슷한 쟁점으로 계속되어 있던 사건들이 좀 있었었는데요. 하급심 관련해서 해봤자 소용없다 해가지고 취하도 되고 그랬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니고 일부 시도가 있었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한국앤컴퍼니 사건입니다. 이게 작년 주총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특히 조현범 회장이 과 이제 조현식 고문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은 유명하죠. 본인 보수 한도 승인에 대해서 의결권 행사해서 가결이 됐고 이게 쭉 한 1년 정도 진행을 해오다가 최근 들어서 1월 23일 날 선고됐네요. 결의 취소가 인용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일단 됐다는 의미가 있죠. 사실 홍원식 회장도 상당히 많은 자원을 동원해서 싸우긴 싸웠지만은 그 당시 노동법과 관련해서 좀 잘 경험이 많으신 재판연구관 출신을 대리인으로 선임한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은 흔히 얘기해서 대웅로펌이나 김현장을 쓰신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김현장은 당시 한은컴퍼니와 사건 사이에서 좀 이제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김현장은 이제 홍원식 회장을 수임 안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고 어쨌건 간에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그리고 사실 이런 식으로 계속 좀 이제 원래 남양옆 사건의 견해를 좀 부정하는 견해들이 계속 있었어요. 이게 진짜 한도 결의는 아니다. 진짜 한도 결의와 관련해서 그리고 명시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거는 아니다라는 식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 김현장이 그리고 이런 재벌 총수를 대리해서 싸울 때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다툽니다. 법률가들 의견서도 내고 자기들도 서면도 많이 내고 해가지고 과거에 이 조항의 유래라든지 이것의 입법적인 오류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서 다투는데. 어쨌건 간에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판결 취지는 이렇게 조현범 회장의 보수한도 결의가 취소되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결국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해서 다퉜는데도 됐으면은 이제 실무는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남양옆 보수를 사건을 사실 좀 실질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면은 당시 이런 관계였어요. 홍원식 회장의 보수는 굉장히 높은 데 비해서 배당은 좀 사소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이걸 좀 여러모로 문제 제기를 했었었는데 주주 환원을 안 하는 이유는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주주 환원을 하면 배당을 하면 회장님이 가장 많이 받아가시기 때문에 배당을 안 한다라고 하고 이제 다른 얘기로 보수를 그러면은 왜 회장님 보수는 왜 이렇게 많냐 그랬더니 배당도 안 받아가시는데 보수는 많이 받아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제 뭔가 기적의 순환 논리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런 것들을 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고요. 한국앤컴퍼니 같은 경우는 좀 조현범 회장이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구속됐다가 석방됐다가 이게 석방도 보석으로 이제 구속기간 만료에 즈음해서 이제 석방되고 또 이제 다시 구속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수준의 보수를 수령을 했습니다. 이거 외에도 한국앤타이어로부터 자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보수도 있고 해가지고 상당한 수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있었고 이게 사실은 아까 남양옆이랑 사실 유형을 약간 달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25%를 4분의 1 보통 결이 필요한 4분의 1을 모으기 어려운 유형이고 하나는 사실 유력주주 반대할 수 있는 유력주주가 있는 경우는 과반을 좀 모으기 어려운 유형인데 사실 이게 약간 유형을 달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고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실무적 효과가 생기겠죠. 사실 요 견해가 김지평 변호사의 논문에서 이제 인용을 한 경우인데 김현장에 있는 그게 사실 소수설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런 류의 견해 보수 한도 결의는 괜찮다. 보수 한도 결의는 이해가 특별 이해관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견해가 사실 학설상으로는 소수설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는 이게 그냥 프랙티스로 사실상의 프랙티스로
쭉 통용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당연히 뭐 위법성이 확립됐으니까 이제 안 될 거고, 이게 사실 이게 여러 가지 다양한 변형들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아까 구현주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임원 퇴직금 규정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것도 결국 보수 아니냐, 특별 이해관계 있는 이사는 주주는 하면 안 되는, 의결권 행사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실제로도 기업들 보면은 임원 퇴직금 규정이나 아니면 정관이나 이런 데 두는 경우가 많은데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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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배, 6배 뭐 많은 경우는 아마 13배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런 식으로 보수 회장님 퇴직금 보수에 대해서 과도한 한도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통제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익 추구 수단 중 이걸 부수의 지위가 축소되는 측면이 있죠. 이게 사실 다른 수단들은 사실 계속 좀 막혀오고 있기는 해요. 점점 사회가 투명화되고 뭐 전산도 발전하고 우리 금융 실명제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회장님도 또 혹시라도 이제 세금을 그냥 많이 부과받거나 아니면 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두려워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실무적 효과가 있는데, 사실 주주의 대주주 견제 수단으로서 이런 것들이 잘 없어요. 우리나라에 좀 대주주는 의결권 제한되는데 반해서 일반 주주들은 의결권을 다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잘 없는데, 이게 3% 룰이 대표적인 경우고, 그래서 주주행동주의자들은 사실 반드시 감사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거나 어떤 이슈가 없다고 하더라도 감사 선임이나 분리선출 감사위원 선임과 관련한 주제안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서로 간의 협상력을 증대시키고 뭔가 이제 원하는 것들을 좀 반영할 수 있고 소액주주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외에 또 다른 의사 표출의 수단이 생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보수가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 보수 한도를 부결시킬 수는 있는데 보수가 많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사실 불만 표출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 주주 행동주의로서 여러 가지 활용도를 보면은 사실 3% 룰은 3%는 의결권이 인정되는 경우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더 강력할 때도 있는데, 회사에 따라서는 3%도 인정이 안 되는 일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게 경우에 따라서 더 강력한 수단일 수도 있고, 절차적으로도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총에서 그냥 뭐 부결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 아니면 그냥 불참하는 방법,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또 법률적으로는 또 주주 제한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또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냥 뭐 회장 이사 보수 한도가 뭐 100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한 10억으로 제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좀 주가라든지 총 주주 수익률과 연동해서 뭔가 보수를 하도록 주주 제한을 해본다든지, 그게 아니면 또 보수의 꼭 보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면책과 관련한 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면책과 관련한 것들을 좀 삭제하는 식의 주주 제한을 해본다든지, 예를 들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뭐 연봉의 뭐 몇 배 내에서는 면책된다, 이런 조항을 둔 기업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이걸 삭제하자라는 주주 제한을 해본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게 결과적으로 회사는 정족수 충족을 하려면 결과적으로는 좀 대화를 해야 됩니다. 대화를 좀 늘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불가피하게 대화를 해야 되는 그런 장으로 이끌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이 안건을 가결시키려면 보통결의 상법에서 주식회사의 보통결의로 안건을 가결시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그냥 과반, 그리고 4분의 1.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 근데 이제 그 의결권 제한이 그러면 어디까지 제한되는 거냐? 분자에서만 빠지는 거냐? 분모에서도 빠지는 거냐? 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는 있는데, 상장사협회의 질의에 따라서 법무부가 유권 해석을 했는데 분모 분자에서 다 빠진다. 이게 어떤 경우가 의미가 있냐면, 어떤 기업은 대주 지분율이 너무 높아서 70, 80인 기업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빼면 사실 4분의 1, 25%인데 25%를 아예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기업이 있다라는 게 있었고, 실제로 소송에서도 남양유업이나 한국인컴퍼니 사건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다투어져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분의 1 이상이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법무부에서 유권 해석을 했다는 게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로는 법무부도 그냥 사실상 이 판결을 다 인정해서 이렇게 해석까지도 내려줬다라는 것들이 두 번째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좀 어떤 경우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외된 중소상장사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경제개혁연대가 최근 들어서 리포트를 발간한 게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경우는 부결이다, 어떤 경우는 가결이다라고. 그 리포트를 하나하나 제가 다 열어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건 한번 사례를 보면 이게 서연이라는 기업입니다. 여기 유양석 회장님이 절대적인 지분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친인척들이 지분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유양석 회장님의 그 보수한도 포함해서 이제 이사들 보수한도 결의를 할 때 요 44.44%가 의결권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대주주나 특수관계인들 지분이 굉장히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경우 이제 불만을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기업 시가총액이 2,300억밖에 안 된다. 매출액이 4조 원이고 아니 어떻게 영업이익보다 시가총액이 적냐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런 경우는 잘 없잖아요. 하여튼 물론. 물론 이제 이렇게 많은 영업이익을 올리는데 보수가 16억 7천만 원 정도는 사실 그렇게 과다지는 않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 어쨌건 간에 주주들 사이에서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금 배당 성향이 3.2%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시총이 적은 거죠. 아마 이런 경우는 상당히 노력을 기울여서 일반 주주들을 설득을 해야 찬성 결의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건 뭐 슈페겐코리아라는 기업입니다. 여기도 뭐 똑같죠. 뭐 사실 다 비슷비슷한 유형입니다. 이게 태제주 지분이 절대적인 경우 이것도 뭐 시가총액은 뭐 1,300억 정도인데 뭐 PBR 낮고 PER 낮고 그렇습니다. 예, 현금이 상당히 많죠. 이렇게 현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배당이나 이렇게 주주 환원되는 비율은 비교적 적은 편이다. 또 다음 페이지에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임원 보수 자체가 그렇게 많다. 인재에 대해서는 사실 논쟁이 가능해요, 충분히. 예, 근데 이런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회장님은 충분히 이것 가지고 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득은 충분히 누릴 만큼 누린다. 어떤 효용은 다 한다. 하지만 일반 주주는 굉장히 그냥 적은 배당을 받아가면서 고통을 받는다. 늘 저평가하는 상태는 계속 유지된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가질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주주 제한이든 주주 의사 표시든 할 수 있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 보면은 또 그냥 또 같은 유형입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그냥 다 같은 유형이 되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반대 결의를 해서 과반을 부결시킬 수 있는 기업을 좀 찾으면은 내세우면 좋은데 그러면은 또 너무 민감하잖아요.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반대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좀 예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있고 이렇게 다른 특히 유력 주주가 있을 때는 좀 더 목소리를 내기가 좋겠죠. 아무래도 보수도 이렇게 많이 받아가시는데 배당은도 많이 하고 주주 환원도 많이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 또 넘겨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다들 뭐 보수는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현금 배당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익을 이렇게 많이 내는데 이 정도 보수 받아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는 있는데요. 그런 논란 자체를 할 수 있는 거, 서로 논쟁을 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2026년도는 이런 페널티가 이제 상당히 리스크가 커졌어요. 그 주총 취소 소송하면은 보수가 지급이 불가능하고 엄밀하게 말하면 1월, 2월, 3월 달에 받은 거는 어떻게 보면 주총 승인을 선제로 가지급금을 지급한 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가지급으로 한 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뭐 반환을 주총에서 승인이 안 되면 반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상당한 리스크이기 때문에 어쨌건 게다가 이걸 부결이 되면은 얼마나 평판 레퓨테이션이 하락되는 리스크가 크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클 수도 있죠. 이런 리스크가 큰 반면에 이번에 분리과세가 도입되면서 인센티브는 커졌잖아요. 대주주도 뭐 30%로 분리과세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고액 보수보다 배당을 많이 하는 게 구조적으로 이익이 된다. 유일하게 이러고 배당 많이 하다 보면은 주가 오르면 어떡하냐라는 게 사실 대주주들의 걱정이긴 했는데요. 주가 누르기 인센티브 요인도 사실상 소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히려 주가를 방치해서 뭐 PBR 뭐 0.2배, 0.3배, 0.4배 만들어서 상속 증여세 절감을 받겠다.
이런 것들이 주가 누르기 방지법 도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런 인센티브가 소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기업 스스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번 주총부터 이게 가장 사실 좋은 방법, 좋은 해결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좀 특이한 게 제가 이게 그 3%가 제한되는 감사나 분리선출 감사위원과 좀 달라요. 3%가 제한되는 분리선출 감사위원은 전자투표를 도입하면 그 과반 요건만 맞추면 됩니다. 아까 두 가지 요건이 있다 그랬잖아요.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 그리고 과반. 두 가지 요건 중에서 과반 요건만 얻으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기업 중에서는 감사나 분리선출 감사위원이 필요한 때, 과반 요건이 필요할 때 3년에 한 번씩 그 전자투표를 하는 기업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있다. 이게 근데 아무래도 판례에 의한 것이다 보니까 이런 이제 세부적인 이제 인권은 없기는 하네요. 그래서 이게 4분의 1 요건을 맞추는 게 상당히 어려운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주를 직접 찾아가서 설득하고 위임장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주주분 중에서도 주총 IR 담당이 상당히 살갑게 다가온다. 평소에는 뭐 전화 안 받거나 뭐 특히 요즘 같은 때는 제일 핑계대는 게 바쁘다. 실제로 바쁘기는 하거든요. 바쁜 시절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많은데 이제 살갑게 받으면서 이제 앞으로 좀 위임장 필요한데 잘 부탁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주주도 있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점점 이루어지는 셈이죠.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게 여러 가지 한계는 있어요. 사실 이거는 제가 뭐 AI한테 한번 이거 만들어 봐라고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냥 A, B, C 이사가 각각 이제 보수 결의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됐더니 이게 60% 이렇게 나눠져 있고 각각 A 안건, A 이사 보수 한도 결의, B 이사 보수 한도 결의, C 이사 보수 한도 결의 이렇게 나누면은 뭐 우회가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것과 관련한 실제 사례는 뭐가 있을까라고 다음 페이지 보면은 뭐 그냥 뭐 여러 가지 회사가 있지만 그냥 이제 여기는 쌍둥이로 유명하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지분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보수 한도 결의를 할 때 쪼개서 보수 한건을 쪼개서 상정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특히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번에 나왔던 판결, 그 한국인권법원 판결에도 이거 보수 한도 결의하면은 진짜 대주주 지배주주 집단의 지분이 굉장히 많은 기업은 굉장히 어렵게 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를 상대방이 제기를 했고 그 판결은 그러면은 그 각각 쪼개서 하면은 되지 않느냐라는 게 실제로 판결문에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상 좀 한계가는 있고요. 입법론으로는 당연히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포함해서 어떤 이해상충 상황에서의 보수 한도 결의는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 보면은 신세계의 경우를 한번 예로 들어봤습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죠. 그냥 그 회장님이 등기 임원이 아닌 경우. 이게 여기 정용진, 정재은, 이명희 이렇게 다들 이제 등기 임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고액 보수를 받아가는데요. 이게 등기 임원이 아니면은 아까 이사인 보수 한도 결의 특별 이해관계는 지금 이사 보수 한도와 관련한 거잖아요. 이사가 아니니까 이게 이사 보수 한도가 참 이걸 가지고 통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태광산업 같은 데도 보면 이호진 회장님이 실제로 등기 임원은 아니잖아요. 늘 등기 임원을 해라 차라리 이런 얘기는 있긴 하지만 실제로 등기 임원은 아니죠. 근데 이게 그러면은 기업들이 다들 그러면은 등기 임원직에서 물러나서 미등기 임원을 할 것이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도 자기가 등기이사가 아니고 이사회 결정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참여를 할 수가 없으면 약간 이제 장악력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좀 떨어지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태광산업도 실제로 본인이 이제 아무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했지만 실제로 구속돼서 나온 다음에 그 과정 그 전에 있었던 등기 임원이랑 여러 가지 다툼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소액주주연대가 참 열심히 하더라고요. 늘 어느 세미나든지 가면 늘 얘기를 해서 저도 한번 그걸 좀 살펴봤는데 여기 아까 구원주 변호사님 얘기했던 그 성결 안건 있잖아요. 그 성결 안건 관련해서도 되게 유명한 기업입니다. 감사는 보통 3년 임기인데 이 성결 안건으로 이번 감사는 11개월로 하자라는 성결 안건을 가결시킨 다음에 주주 제안으로 감사가 가결됐는데 그 감사는 이제 11개월만 하게 된 이제 그런 좀 특이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그냥 뭐 개인 법인들이 워낙 많잖아요. 이것도 사실 그 주주연대의 설명에 의하면 여러 가지 또 내부 거래라든지 이런 게 있었다고는 하는데요. 어쨌건 이렇게 많으면 사실 일반 주주가 아무리 결집을 하더라도 이제 김준현 회장님의 보수는 한도 결의는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계가 많아요.
자, 다음 페이지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사실 친인척 간 사이에서 견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한국인 컴퍼니가 뭐 사실 뭐 대표적인 경우고요. 사실 우리나라 승계는 누구 특성인에게 몰빵되는 불균등 승계가 늘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친인척 간 사이가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늘 그냥 갈등 관계가 내재되어 있는데 이걸 서로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 자발적으로 수정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주주 커뮤니케이션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고 또 사보는 좀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차라리 아들한테 물려주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할 수도 있죠. 이게 간혹 기업들 중에서는 아버지가 전혀 물려주지 않고 이제 뭐 효도도 받아야 되고 아들에 대한 또 장악력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오히려 아들이 고용에 따라서는 또 트렌드도 민감하고 여러 가지 또 의사 판단이 더 좋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계가 잘 안 이루어진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요. 차라리 이게 지분 반환을 좀 강제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게다가 우호주주 지분 주총 결과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 몇 퍼센트 가결해서 가결됐다. 이걸 하다 보면은 사실 이게 보수한도 안건이 상당히 민감하다 보니까 많이 지분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평소에 이제 숨겨져 있던 지분이라든지 대주주 여기는 이 기업은 최대한 모을 수 있는 우호주주 지분이 한 이 정도구나라는 것들을 사실 좀 알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뭐 사실 차명도 있고 뭐 우호주주도 있고 뭐 거래처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그런 지분에 대해서도 어떤 정보 제공 효과가 완전히 의외의 효과지만 뭐 있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판례 기준은 한계가 많아요. 그러니까 주주충실 의무, 이해관계 상충 상황에서 소수 주주, 이해관계 없는 주주가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런 다수결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기법으로 정비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 주주들이 올해 주총의 중요성을 알고 다양한 목소리를 내기를 좀 응원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판결이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대주주는 스스로 변화하는 게 뭐 좋겠죠. 뭐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는 분들도 많고 반갑습니다. 이제 발표를 듣자 하니 꼼수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꼼수를 하려면 시간도 많이 들고 에너지도 많이 들고 또 여기 변호사님 발표하셨지만 변호사님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럴 바에야 그냥 정도 경영을 하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법이 모든 걸 다 결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거를 땜빵을 뭐 100번을 해도 사실 항상 보면은 이제 아주 그 이노버티브한 꼼수가 등장하여 이런 것들을 다 우회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꼭 찾아내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2006년 이제 올해 그리고 2027년, 28년 앞으로 이제 3년이 그러니까 조금 다른 양상으로 이제 펼쳐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양상이 지금은 이제 법 개정의 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법 개정의 이사의 주주 충실의 의무를 하려고 거의 한 10년을 노력했고, 그리고 저는 솔직히 제가 그 한 30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여기 계신 이제 포럼 분들도 그렇고 이제 독립 자산운용사 분들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제 공이 다 노력해서 그리고 이제 정부의 도움도 받고 국회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법 개정이 이루어진 건데 이제 작년하고 올해는 법 개정의 해. 그런데 이제 앞으로 3년은 제가 보기에는 개정된 법을 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시장의 관행을 조금 업그레이드를 하느냐의 그런 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 관행, 소위 이제 K-마켓에 대한 시장 관행을 업그레이드하고 그리고 이제 시장의 관행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 한국 마켓의 컬처는 이렇구나.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해질 텐데 그런 부분으로 이제 나아가야 되는 그런 건데 이런 꼼수들이 만연하고 그래서 이제 그 투자가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지혜롭게 그리고 좋은 회사들이 이제 여기서 바이오로 나와서 그 회사들을 믿고 전체 시장에 이제 이렇게 쭉 가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은 국회 시간에서 앞으로는 이제 시장 참여자의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한 2, 3년간은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어렵게 이제 개정이 된 법령이 이제 자리를 잡을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잘 되려고 했는데 디스카운트를 결국은 이기지 못하고 관행으로 잡지 못하고 컬처가 되지 못해서 결국은 될 것이냐 역사가 이제 알게 되겠죠. 근데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시장 참여자들이 그럼 어떤 모습인가를 보는 게 이제 잠깐 줌아웃을 해서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시장 참여자는 이제 세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는데 외국 투자 기관이 여태까지 지난 한 10년, 15년간은 코베 가버넌스를 쭉 밀면서 한국 시장 도대체 왜 이러냐. 한국 시장에 좋은 회사들도 이렇게 많은데 왜 도대체 이러냐. 이렇게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을 줘가면서 굉장히 이제 푸시를 많이 했는데 제가 보기엔 피크를 친 것 같아요. 뭐냐? 이제 한국 시장이 기여하는 그 최대치는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국내 외국 투자 기관들이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주주총회의 중요성이 얼마나 좋은지를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됐고, 근데 외국 투자 기관은 사실 한국이 여러 투자 나라 중에 그런 시장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 투자 기관은 ISS나 이제 글라스로이스나 이런 이제 투자 자문 기관에 의존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ISS하고 글라스로이스가 정해주는 이제 답을 내주는 대로 이제 그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 로컬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굉장히 액티브한 펀드들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주주 제안을 하더라도 그 로컬 뉘앙스가 결국은 이제 글라스로이스나 ISS가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래서 이제 잘 보수적인 결정을 해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런 일이 있고 ISS나 글라스로이스 굉장히 보수적으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내 자산운용사나 아니면 국내 기관 투자가로서 그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반적인 글로벌 그 에코티 마켓의 방향이 인덱스하고 패시브 인베스팅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의결권을 제한하고 의결권을 행사하고 주주 제한을 하고 이런 거는 액티브 인베스팅의 영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개별 기업의 코베 가버넌스 리서치라기보다는 라지 캡 중심, 그러니까 이제 현대자동차, 삼성, 전자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신경을 쓰는데 나머지 예를 들어서 탑 5가 아닌 기업들 의 경우에는 그 밑으로 보면은 그냥 ISS나 글라스로이스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갈 가능성이 있고 그 의미는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2단계로 넘어가려면 뉘앙스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거기서 외국 투자 기관들의 그 기여도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기관 투자가들. 제가 이제 좋은 소리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서브로. 하나는 대규모 자산운용사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대규모 자산운용사들이 갑자기 이 개정된 법에 따라서 시장 관행도 하고, 개선하고, 시장 컬처도 개선하는데 노력을 할 것이냐.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왜냐면 이 대규모 자산운용사들이 금융 그룹 안에 있죠. 거기 거버넌스가 안 좋아요. 일단 본인들이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재벌 그룹에 속해 있는 자산운용사들이 있어요. 거기는 재벌이나 아니면 큰 대기업 그 그룹 집단의 거버넌스에 눌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못 내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대규모 집단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도 그 코베 가버넌스를 보면 좋은 코베 가버넌스를 가지고 있는 금융 자산 운용사가 많지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나타나서 그리고 또 이 이제 금융 자산 운용사들은 금융 그룹들은 또 상업적인 관계에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자들의 아주 약한 카테고리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가 아무래도 그 넥스트 무브는 국내 대규모 자산 운용사들이 할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지난 상법 개정을 할 때 금융투자협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금융투자협회 얘기해도 되나요? 네.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가 그 ACGA 한국 담당을 하면서 워킹그룹의 체어를 맡았었거든요. 문을
진짜 손이 닳도록 문을 두드렸어요. 같이 하자고. 상법 개정할 때 이 주주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를 집어넣자 그렇게 문을 두드렸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결국은. 근데 진짜 더 어처구니 없는 거는 뭔지 아세요? 이번에 왜 코스피 5천 달성했다고 빵빠레 부르면서 뒤에 막 이거 보셨죠? 진짜 얼척이 없어요.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지난 상법 개정에 제가 요거는 꼭 확실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상법 개정할 때 금융투자협의회에서 기여한 바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 대규모로 그 금융 집단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푸시를 많이 한 회사가 신한금융그룹이 유일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싹 다 독립자산운용사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세컨 무브를 우리가 할 수가 있냐고요. 앞으로 3년 동안 이 어려운 이 행동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우리나라 독립자산운용사나 아니면 자산운용사는 하다못해 협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잘 보면서 전반적인 자산운용 업계의 거버넌스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마지막 카테고리는 일반 국민 주주분들이 계신데 바야흐로 이분들이 이제 본인들의 힘을 알게 되신 거죠. 나는 주주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정부가 바뀌고 아니면 이제 그때 나는 그 정부 사람들도 뽑을 수가 있네? 이걸 이제 알게 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코퍼레이트 거버넌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 힘을 보여준 이 일반 국민 주주분들이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 같은 데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어디 큰 그런 데 나가서 하나씩 알려드리면서 이 일반 주주분들이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기술적인 면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다행히 전자주주총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독려를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회장님도 계시고 이제 여러 그 KCGF 그 포럼 관계자분들께서 3월 전에 주주총회 전에 일반 주주분들께서 국민 주주들께서 하실 수 있도록 좀 교육 이런 거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권고적인 주주 제한 그러니까 주주 제한을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주주총회 안건이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마켓은 안건이 많이 올라오는 그런 마켓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주주 제한의 이 범위가 굉장히 협소하므로 권고적인 주주 제한이 가능한 그런 시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고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대규모 자산운용사들이 꿈쩍을 안 하고 주가가 4천, 5천 이렇게 올라가면 빵빠레만 올리고 그런다. 금융투자협회는 도움이 안 된다. 스튜어십 코드밖에 없죠. 근데 스튜어십 코드는 굉장히 이 스튜어십 코드를 둘러싼 거버넌스 전체를 개선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100번을 개정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금융위원회가 이 부분을 신경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난 10년 동안 지금 금융위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지난 10년 동안 금융위원회가 직무유기를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시장으로 되어야지 회사는 이런 식으로 많이 하라고 상법 개정을 통해서 푸시를 했는데 정작 자산운용사들은 움직이지 않는 이 부분을 좀 해소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직접 나서서 좀 이걸 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그 스튜어십 코드를 금융위가 그러니까 그 규제기관이 제3기관에 맡겨놓고 나몰라라 하는 유일한 마켓이에요. 메이저 마켓 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유럽, 일본, 홍콩, 그다음에 싱가포르, 인도, 그다음에 대만 이런 데 다 금융위원회가 그 규제기관이 스튜어십 코드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바꿔야 돼요. 그래서 프라이어리티는 이 스튜어십 코드를 금융위가 가져가서 본인들의 직무유기를 이제 10년 동안 했던 거를 마치고 책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프라이어리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전 소개받은 국내 의유권 자문사 서슨베스트 오승재라고 합니다. 먼저 그 상법 개정을 위해서 또 여기에 계신 또 그 거버넌스 포럼 관계자분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노력하셨던 부분들 다시 또 그 자본시장 참여자의 일원으로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또 오늘 귀한 자리에 또 불러주셔서 또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아마 그 의유권 자문사 입장에서 이러한 그 개정상법의 의의를 찾아보고 앞으로 이제 그 국내 의유권 자문사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두 변호사님들로부터 또 많은 또 좋은 인사이트, 꼼수를 배워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또 의유권 자문사의 또 판단에 또 발전에 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올해는 이제 그 개정된 상법이 처음 이제 시행된 해인데 다만 아직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개정 상법의 이제 실질적인 이행 여부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이제 이사회가 되게 강화될 텐데 이런 이사회의 구성 뭐 그런 활동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의견 자문사의 역할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었고 아까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주주총회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이제 의결권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 저희 의결권 자문사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이 의결권 자문사의 역할도 점점 더 중요해지겠다라는 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자리였습니다. 방금 전 이제 박유영 대표님의 말씀처럼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도 법률가이기 때문에 입법 과정과 이제 법을 이제 해석하고 집행하는 과정은 저희가 다르다고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를 만드는 것과 배가 다 만들어져서 항구를 출발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법을 개정해 나가는 작업들은 이제 배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친다면 이제 항구를 출발한 배가 어떻게 우리의 목적지로 크게 무리 없이 파고를 만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배 타고 있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상호 이제 그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그 국내 의결권 자문사는 내비게이터 역할 그리고 이제 파수꾼 역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균형추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구현주 변호사님 그 발표 내용 가운데 제가 좀 귀담아 들었던 부분들이 올해부터 이제 정관에 대한 좀 다종다양한 어떤 시도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 주셨고 그렇다면 이제 저희 서슨베스트 같은 경우에 이제 정관을 검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정권 검토에 조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혜섭 변호사님의 그러한 발표와 관련해서는 저도 그 내용은 익히 알고 있었었고 이제 그 주주가 이사의 지위를 갖고 있는 경우에 이사 보수 한도를 또 어떻게 볼 것인지라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데 다만 저희들 내부적으로 논의했던 결과 그 의결권 행사 여부는 의결권 자문사 사전적으로는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저희들이 뭐 반대나 찬성 이렇게 할 수는 없겠다라는 판단을 하였고 다만 기관 투자자들 또는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아실 수 있도록 해당 안건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 안건 보고서에 분석 보고서에 그러한 사실관계를 기재하는 정도로 좀 정리가 됐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으로는 저희 여러분들이 좀 잘 의결권 자문사의 중요성은 계속 말씀 주시고 있지만 실제 의결권 자문사가 어떻게 그 결론을 내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그 판결 절차에 조금 쉽게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판결을 하려고 해도 판사가 임의로 판결을 할 수 없고 법률이라든지 이제 법규 그 근거에 기반해서 이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의결권 자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그 가이드라인 위에서 이제 판단을 하는데 지금 이슈는 뭐냐면 이렇게 개정된 상법을 반영하는 건 쉽습니다. 쉬운데 다만 다종다양한 이제 이해관계자들, 다음에 다종다양한 케이스들이 이제 집중투표제와 관련해서 나올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과거에는 저희들도 그 안건이 그냥 그렇게 폭이 넓지 않았습니다. 되게 좀 일반적인 안건, 통상적인 안건 위주로 많이 돌아갔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는 개정상법에 따라서 되게 다이나믹하게 안건들이 조금 주주 제한이라든지 다양하게 올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보다 구체적 타당성 있는 결론 도출을 위해서 조금 더 가이드라인을 좀 추상적으로 만든다든지 예외를 둔다든지 해서 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올해 좀 그 의료권 자문사에서 중요한 이슈가 그 이제 점점 이사의 구성, 이사의 책임 이슈에 점점 더 중요해지는 부분들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사 보수 한도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는 특히 저희들은 또 ESG 평가기관 역할도 함께 하고 있고 또한 이제 스튜어드 코드 개정판에서도 이제 지배구조 외에도 환경과 사회 이슈를 같이 고려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옳아서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산업 안전에 관하여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기업들 그리고 그 기업의 대표이사 관련된 이사님들에게는 반대 공고가 나가도록 되어 있다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에 이사 보수 한도에 대한 기준도 저희 서스베스도 점점 더 빡빡하게 올려내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그 국민연금에서는 말씀드리면 그 이사 감사 보수 안건에 대한 최근 3년간 반대율이 평균 44.8%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즉 국민연금과 같은 이제 연기금 입장에서도 이제 이사 보수 한도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이에 따라서 금융위원회에서도 작년 말이었죠. 그 임원 보수 공시를 강화하겠다라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서스베스트와 같은 의료권 자문사 입장에서도 임원 보수의 적정성과 정책 투명성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생각보다는 저희는 이제 서스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를 보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는 5년, 10년 뒤까지 보는 부분들이 조금 특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멀리 내다본다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회사랑 이 상법 개정을 통해서 지금은 막 다이나믹하게 이제 주주들이 당연히 목소리를 낼 때는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야 주주가 오르니까 일반 주주가 오르니까라기보다도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이 중장기적인 가치 제고를 할 수 있을까? 그때 일반 주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서 그런 것이지 일반 주주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이제 투자자분들처럼 되게 합리적이고 좀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의미에서 저희 그 서스베스 입장에서는 그 일반 주주 또는 투자자 가운데서도 이게 스펙트럼이 다양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랑 일반 주주가 이런 대립적 관계로 계속 갈 거냐 아니면 어떻게 하면 회사랑 일반 주주가 더 나은 주주 제안, 더 나은 그 이사 후보를 추천하도록 경쟁을 유도하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스베스트는 앞으로도 이러한 회사 그리고 대주주, 그다음에 일반 주주 이렇게 다종다양한 좀 입체적인 그러한 뷰 위에서 기업의 중장기적인 발전, 성장을 위해서 어떠한 결정이 가장 바람직한지를 계속 고민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 이제 특정 기업 또 특정 산업을 제외하고서 또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중구장대 그런 기업들도 이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긴 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본업의 경쟁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한 대략 50%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코퍼레이트 가버넌스라든지 자본시장의 투명한 제도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각각 20에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봐서 저희들도 이런 30%를 어떻게 하면 좀 개선할지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서스베스트의 좀 그 판단 기준을 여러분들께서 좀 아실 수 있도록 5가지 기본 원칙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희 서스베스트는 기업의 장기적 주주 가치 제고를 최우선 가치로 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관 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 충실한 이행을 지원하는 것을 두 번째 가치로 놓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사회의 주주에 대한 책임성 확보 그리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 향상 마지막으로 모든 주주에 대한 평등한 대우 이러한 원칙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사이드 코리아 임성철입니다. 앞서 발표하셨던 분들이 이제 다양하게 이 자본시장에서 변화하고 있는 그 공격하고 이제 방어 전략을 논의를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이제 이 전략들을 실제적으로 그 매년 주총마다 실행을 하는 그
그 플랫폼이고 저희는 기관 투자자와 상장사들이라고 하는 주요 특수 상황을 다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논의된 것들의 연장선으로 이제 시장 설득을 하는 이제 캠페인 초점에 맞춰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다들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현재 자본시장에서 이 주주 관여가 급증을 하고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상장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도 비선형적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다양한 이 시장 참여자분들에 대한 캠페인을 실행하게 되면서 이 변화도 이제 매년마다 새롭게 이제 체감을 하고 실감을 하고 있고요. 이제 주주 제한은 이제 예전에는 이제 소수 주주분들이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소수 주주분들의 영역을 벗어났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이제 상장사 분들도 이제 주주 제한으로 이제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주요 주주분들도 방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사회라던가 경영권이라던가 이런 그 경계가 좀 많이 무너지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도 이 시그널을 보셨을 때 이사회, 뭐 경영권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분들인지에 대해서도 이제 다양한 이제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삼국지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적벽 대전하고도 좀 비슷한 국면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적벽 대전이라고 하시면 대부분 다 불바다 전술을 생각하시고 있을 텐데 이 전쟁의 승패를 이제 가르는 거는 이제 화려한 전술이 아니고 이 동맹과 설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갈량이 성권을 설득해서 이제 유비 성권 연합 이루지 못했으면은 아무리 뛰어난 전술이 있었어도 이 적벽에서는 승리가 불가능했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국내 시장하고 좀 많이 흡사한 지점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주총회는 이제 더 이상 3월에 한 번만 여는 이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고요. 아직까지도 많은 상장사들은 아쉽게도 이 정기 주총만 넘으면 된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이 연중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는 하나의 마일스톤이라고 보고 있고요. 한 번의 표대결 이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이 다음 분기에 있을 IR 활동, 의결권 자문사의 보고서, 시도시 코드에 있는 이 수많은 의결권 행사, 그 다음에 이 다음에 있는 이 주총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연쇄 반응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와 규제 당국은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연중 평가 시스템도 구축을 해놓고 있고 이제 앞서 있을 시도식 코드의 강화도 있고 밸류업 정책 추진, 영문화 공시, 그다음에 그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안건에 대한 표결도 모두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이 흐름에서 이제 보면 이 행동주의라는 것은 이 진공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이미 제도와 정책이 마련 토대 위에서 촉발이 되고 가속화된 멈출 수 없는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환경에서 이제 변화를 뒤로 이제 미루는 기업들은 이제 도태가 될 것이고 예상치 못할 때 특수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의 불만은 이 감정적인 요소가 아니고 밸류에이션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투자자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요즘 투자자들이 까다로워졌네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 시장에서는 PBR 미만인 기업들이 70%나 차지하고 있고 낮은 배당 성향, 비효율적인 자본 배치와 같이 이 고질적인 문제는 아직까지 코스피 5천이 돌파하는 현 시점에서도 동일하고 있습니다. 이 결국에는 이제 언럭 밸류라고 이 숨은 가치를 깨워야 하는 요구가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에서도 굉장히 거세지고 있고 이런 기업 분할이라던가 비핵심 자산 매각, 배당 확대와 같은 요구들이 쏟아지고 있고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에서도 다양한 행동주의가 이제는 시작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제 지금 주총에서 벌어지는 표 대결은 이제는 누가 더 큰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 누가 더 설득력 있는 자본 정책과 지배구조 개선을 제시하느냐 이러한 명분 싸움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올해 이제 정기주총은 이제 마지막 예선전이 아니고 이제 룰이 바뀌기 직전의 본선 무대입니다. 이제 올해 3월 열릴 정기주총은 구조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올해 이제 7월에 있을 수많은 제도와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이사회가 강화될 수 없을 이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새 룰이 적용이 되기 전에 이제 마지막 무대들로 많은 기업들이 앞다퉈서 필사적인 방어 전선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느끼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비록 저희가 기업 자문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이 기업들이 느끼는 일회성 방어책은 더 큰 화를 부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이제 들여다보면은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어떻게 이번 한 번만 버텨보면 되겠다라는 심정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임시 방편책인 이 방어 전략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제 앞서 말씀에 그 발표분들이 설명해 주셨던 이 수많은 변형 안건, 그다음에 다양한 경로로 인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들이 공론화가 되고 있지만 이러한 움직임들은 저희가 봤을 땐 진정한 방어가 아니고 이 앞서 이제 위험을 앞당겨 불러들이는 방어세와 가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과 제도의 흐름을 거스르는 이러한 방어 전략은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봤을 때는 뭐 3가지 비용 정도를 따지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이제 평판 비용입니다. 기업이 이제 인트렌치먼트라고 이제 경영권 고착 신호가 찍히는 순간 시장 참여자들은 해당 기업에 대해서 인덱스 리뷰를 착수하게 될 거고
올해 굉장히 많이 쓸 이 정관 변경안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사안이만큼 이 기업의 과거 경영 행태까지 종합적으로 의결권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한번 이 기업 지배 후진적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면 이 평판을 회복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이거는 곧 표심으로도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법적 비용입니다. 이 주총에서 가까스를 안건을 가결시켰다고 해도 앞서 사례들을 보시게 되면은 더 이상 끝이 아니게 되죠. 주총 직후의 전쟁으로 바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최근에 실제로도 이런 식으로 주총 직후 주주대표 소송이라던가 임청에 대한 무효 소송 그리고 다양한 가처분들로 법적 공방이 이루어져서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이사진과 경영진은 상시적인 리스크에 노출이 되고 회사는 필연적으로 경영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은 자본 비용입니다. 이제 시장은 이제 흐름을 거스르는 방어 행위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할인율을 때리게 됩니다. 평판 리스크와 소송 리스크가 기업의 자본 비용 상승으로 직결되고 기업 가치에 대한 할인율은 커질수록 외부 주주분들의 명분은 더욱더 강해집니다. 결국 이제 올해 한 번 싸움을 피하려고 내놓은 이제 방어책들은 오히려 다음에 더 거센 공격을 불러오게 되는 역설이 될 것이고 이 반복들은 더욱더 빨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논의됐던 이사 보수에 대한 부분들도 상법 개정에 집중했던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뒤통수를 맞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러한 개정이 아닌 이 기업들이 놓치고 있었던 수많은 관리 포인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주주분들의 목소리 낸 레버리지로 돌아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3% 룰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되고 주주 입장에서는 오히려 주주 제한을 내지 않더라도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는 이제 새로운 전략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도 올해 주총 시즌을 준비하는 상장사분들의 거의 절반 이상은 이사보수 한도를 준비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이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는 올해 주총이 굉장히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이 취해야 될 전략은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전투가 아닌 이제 동맹 설계로 보고 있고요. 기업이 맞서 싸워야 할 대상은 특정 주주 제한이나 행동주의 펀드가 아니고 시장 전체에 깔린 의심과 불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의심을 깨트리는 방법은 이제 일회성 방어 전술을 버티는 것이 아니고 주주들과의 설득과 연합입니다. 이 조조가 적벽에서 패한 결정적 이유는 이제 병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민심과 연합을 가볍게 본 판단 실수였죠. 이제 기업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총을 막아내는 기업은 해마다 더 큰 전쟁터를 불러일으키지만 시장을 설득하는 기업은 처음부터 전쟁터 자체를 작게 만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엔 전쟁이 아니라 협력, 방어와 그리고 설득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이것이 바로 지금 자본시장이 우리 기업들에게 요구하는 변화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초대된 또 다른 의결권 자문사 한국 ESG 연구소의 윤태준 팀장입니다. 많은 관심이 있으실 만한 주제는 이제 계속 꼼수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저희 의결권 자문사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지 않겠고 상법 개정의 취지를 조금 약화하기 위해서 기업에서 준비하시고 있는 안건들에 대해서 의결권 자문사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서스틴베스트 오승재 대표님께서 나오셔서 발표 내용이 너무 많이 겹치면 어떡하나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좀 훨씬 더 철학적이고 원론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저희는 이제 저희 의결권 자문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발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사실 제가 너무 많은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결권 자문사는 이제 대외적으로 공개가 되는 공개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 공개 가이드라인은 한번 자리 잡히면 저희가 사실 뭐 내년에 다시 바로 바꾸고 또 그 다음에 이거 생각 못했네 해서 다시 바꾸고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전문성과 좀 중립성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공개 가이드라인에서는 대원칙에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담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세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는 공개용 가이드라인 그리고 세부 가이드라인 전부 개정 작업을 마쳤고 공개 가이드라인의 최종 공개를 앞두고 저희 자문위원님들 이제 저명하신 주로 법학자들이나 아니면 재무학자님들로 구성되신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발표 예정인지라 너무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도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발생할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원칙을 최대한 사전에 꼭꼭 눌러 담으려고 애를 많이 쓰긴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이사의 종류별로 분리 상정하여 집중 투표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3명의 이사를 새로 뽑는데 각각 사외이사 2명과 사내이사 1명으로 나눠서 각각 집중투표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집중투표제 취지 자체가 약화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변수가 없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반대한다라는 것을 공개 가이드라인상에 명문화하기로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일반 주주 측에 서 주주 제안을 하시는 분이 이사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냥 사전에 이사의 수 상한을 막아버리자라고 대응할 기업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또 사실 저희가 오히려 역으로 기업 IR 팀들께 그런 거에 대한 의견도 많이 들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저희가 애매합니다. 저는 뼛속까지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액티비스트인 사람인지라 그거에 다 반대하고 싶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이사회가 너무 기업 규모에 비해서 이사회 수가 컸고 이사회 수를 줄여서 좀 효율성을 확보하려고 한다라고 기업이 주장을 했을 때 저희가 일관되게 이건 무조건 반대야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는 이게 단순 효율성 제고인지 아니면 추가 이사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인지를 구분하기 위한 좀 자체 판단 기준을 세부 가이드라인상에 이번에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의결권 자문사로서 감사위원 분리선출의 취지가 왜곡되는 많은 건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부에서도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지만 일단 공개 가이드라인상에 그런 내용들을 적시하지는 않기로 저희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현주 변호사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많은 꼼수들이 논의가 되고 있고 분명히 또 생각지도 못한 꼼수를 들고 오는 회사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단 건건이 개별로 대응을 하고 그 이후에 취합을 해서 유형화를 한 다음에 이번 주총을 넘기고 세부 가이드라인 개정에 반영을 하자라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내린 상태입니다. 한편 이제 저희가 또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앞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보수 체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심혜섭 변호사님께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고, 그리고 발표를 하고 있는 저도 사실은 제 첫 커리어가 대규모 기업 집단의 보수 정책 수립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연구소 보수 정책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굉장히 빡빡하게 개정이 되었고요. 아무래도 반대율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올해 반기 보고서부터 보수 공시가 대폭 강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정말로 지금까지 너무 하고 싶었지만 정보가 없어서 할 수 없었던 그 기업의 보수 정책이 얼마나 타당한지를 분석을 하고 그거에 의거해서 그 다음 정기주총에서 보수 안건에 대해서 찬성 혹은 반대 권고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올해 이제 3월 정기주총에는 아쉽게도 해당이 안 되지만 이제 올해에는 이런 작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하려고 하고요. 심혜섭 변호사님께 많이 배웠습니다. 요 미등기 임원 보수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로 한 것도 물론이지만 사실 제가 생각을 하지 못했었던 게 개별 이사별로 보수안도 안건을 따로 올려서 승인을 받는 거는 제가 크게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 사실 심혜섭 변호사님 발표 자료 주말에 보내주시고 깜짝 놀라서 제가 저희 의결권 자문 총괄을 하시는 본부장님께 이거 빨리 세부 가이드라인 내용 넣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제 이번 주총과 직접적인 관련은 당장 지금에는 없지만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배당 절차 개선 및 정보 공시 확대 그리고 임원 보수 공시의 질적 변화이고요. 사실 이 배당 절차 개선에서 저희가 눈여겨보고 있는 것은 배당 정책 구체화입니다. 저희 한국 ESG 연구소도 배당 정책에 대해서 찬반 의견을 신뢰성 있게 드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여러 가지 재무제표를 보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아쉬웠던 것은 한국 기업들이 어떠한 로직으로 배당을 최종적으로 이 정도 줘야겠다라고 산출한 공식을 사실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는데 일단 정부에서 요구한 방안에 따르면 그런 구체적 배당 정책 기재를 이번 사업 보고서부터 의무화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가 그것을 보고 좀 더 신뢰성 있는 배당 안건에 대한 찬반 권고가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임원 보수 공시가 이제 올해 반기 보고서부터 질적으로 변화할 것이기 때문에 당장 올해 반기나 아니면 올해 9월에 결산하는 법인부터는 저희가 임원 보수 안건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사실 저는 오늘 오늘 세미나의 제목이 조금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기업의 우회 전략 대 일반 주주의 대응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법 개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비사이드 임성철 대표님께서 너무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상법 개정의 취지는 평소에 주주들이랑 적극 소통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전자주주총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대형 상장사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적극적인 주주들과의 소통 채널을 미리 만들어 놓지를 못하시면 내년 전자주총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전자주총에 들어오셔서 이 의견 저 의견 갑자기 내놓고 그러시면 아마 대응 안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시 주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 만들어 두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방법이 그 정답이 무엇일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오신 비사이드 같은 플랫폼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IR 전문 업체를 좀 이용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IR 관련 인력을 충원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뭐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겠습니다만 저는 어찌됐든 기업 내부적으로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주주와의 소통 채널을 확보하겠어라는 문제의식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트러스톤 자산운용의 윤상영입니다. 그 구현주 변호사님께 질의를 드리고 관련된 내용은 아마 의결권 자무사분들께서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구현주 변호사님 자료 그 15페이지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합산 3%과 관련해서 이거에 대응 방안으로 분리선출 감사위원회에 대한 시차 임기제를 기업이 이제 검토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약간 혼란이 오는 게 지금 법무법인마다 이거에 대해서 뉴스레터를 보내는데 어떤 법무법인들은 이 시차 임기제가 아니라 분리선출 감사위원회를 동시에 선임을 해야 이제 기업 적어도 대주주가 한 명 정도는 분리선출해서 자기의 그 임원을 뽑을 수 있다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오히려 시차 임기제보다 대주주가 분리선출 감사위원회 그 선임을 동시에 하려고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시차 임기제를 이제 말씀을 하셔서 요거에 대한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주 측이 2명을 선임할 수 있을 상황, 아니면 일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경우에는 뭐 시차 임기제를 고려할 수는 하기는 좀 어렵겠죠. 집중 투표로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하다고 한다면 뭐 아직 이게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그러면 둘 중에 하나라도 선임하는 게 기업 측에서는 좀 더 유리할 수도 있고 또 이건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의결권 자문사 측에도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